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쾌거. 퇴근길에 뉴스를 접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단순히 우리나라 작가의 노벨상 수상에서 오는 어떤 시체말로 국뽕이 아니라 이 한글로 잉태된 작가와 작품이라는 점이, 또 한강 작가님의 어떤 소설은 한국인의 정서의 근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감정이 발현된 문학이 세계 문학사적 관점에서 조명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기뻤습니다. 자, 그러면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소년이 온다를 읽어볼 건데요. 작품을 해석하거나 왜 노벨상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한 명의 독자로서 주관적인 찻대고 폿대고 딱 소년이 온다 이 책 하나만을 감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광주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거나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청취하시는 여러분께서 기본적 그 역사 지식을 갖추고 계시리라 믿고, 또 그게 아닐지라도 관련 정보들은 잘 정리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 소설책 소년이 온다 하나만 볼게요. 이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그 5.18 민주화 운동으로 상처받은 혹은 부서져 버린 혹은 목숨을 잃은 자들의 자기 독백으로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펼치는 순간 5.18은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닌 그 안에 있던 개인의 비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 각기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앞부분만 조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어린 새. 중학생인 동호는 친구를 찾아서 전남 도청으로 갑니다.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쏠 때 동호는 친구 정대와 함께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을 때 정신없이 도망가던 동호는 정대의 손을 놓치고 맙니다. 총탄을 피해 숨은 동호는 쓰러져 있는 정대를 발견합니다. 운동화가 벗겨진 친구의 맨발이 꿈틀거리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호는 정대를 향해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겁에 잔뜩 질려 저격수의 눈에 띄지 않을 곳이 어디일까만을 생각하며 도망쳤습니다. 전남 도청에는 총에 맞아 사망한 후 상해 가는 시신들이 쭉 누워 있습니다. 시신을 덮은 천을 걷었다가 덮었다가를 반복하며 정대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죽지 않고 다쳐서 병원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려 하지만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정대가 살아있었다면 전화를 했을 것이거든요. 도청은 아수라장입니다. 시신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총검에 베이고 터진 시신들을 수습하고 유족을 찾기 위해서 나열해 놓습니다. 동호보다 불과 몇 살 많은 누나들이 시신들을 닦고 수습합니다. 동호보다 몇 살 많은 형들이 총을 들고 부산스럽게 움직입니다. 동호는 그곳에서 일손을 보태기로 합니다. 시신이 들어오면 그들의 성별과 어림잡은 나이, 의상차기를 기록하고 번호를 매깁니다. 종이에 번호를 적어 시신의 가슴께에 핀으로 꽂아둡니다. 얼굴 아래로 흰 무명천을 덮고 누나들과 힘을 합해 벽 쪽으로 시신을 밀어놓습니다. 진수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동호를 찾아와서 장부에 기록한 인적사항을 받아갔습니다. 벽보에 써서 도청 정문에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벽보를 보고 찾아온 가족들에게 동호는 시신을 찾아 확인시켜주고 그들이 오열하는 시간을 옆에서 묵묵히 견딥니다. 동호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신을 찾아 오열했던 가족들은 시신을 수습하고 입관을 마친 후 약식으로 이루어지는 추도식에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국가가 죽인 시체를 태극기로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듯.
동호의 엄마와 작은 형이 동호를 찾아옵니다. 어서 집으로 가자. 세상에 시체가 이렇게 많은데 무섭지도 않냐? 겁도 많은 자식이. 동호는 엄마를 향해 반쯤 웃으며 말합니다. 군인들이 무섭지 죽은 사람들이 뭐가 무섭다고요. 작은 형은 동호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합니다. 계엄군이 시민군 무서워서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것 같냐? 지금 날짜만 보고 있는 거니까 어서 가자. 여기 있다간 꼼짝없이 죽어. 동호는 엄마와 작은 형을 떨쳐내며 며칠만 있다가 정대를 찾으면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다시 도청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진수형이 동호에게 말합니다. 오늘 6시에 여기 상무관은 문을 닫을 거야. 넌 그때 집으로 가라. 오늘 밤에 군인들이 들어와. 유족들도 다 집에 보낼 거야. 6시 이후엔 아무도 여기 있으면 안 돼. 병원에 있는 부상자들도 폭도라고 다 쏴 죽일 거라는데 여기 시신들이고 지키는 사람들이고 가만둘 것 같으냐? 동호는 상무관 출입구 탁자에 앉아 장부를 큰 종이에 옮겨 적습니다. 오늘 밤 시민군들이 모두 죽더라도 유족에게 확실히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진수형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동호야, 이제 집에 가자. 군대가 들어온단다. 지금 집에 가자. 동호는 엄마를 뿌리치며 상무관 강당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집으로 관을 옮겨가려는 유족들의 행렬에 가로막혀서 엄마는 동호를 따라 들어오지 못합니다. 6시에 여기 문 닫으면 바로 들어갈게요. 동호의 말에 그제야 엄마의 얼굴이 펴집니다. 꼭 그래라. 꼭 그래야 돼. 해지기 전에 와야 돼. 다 같이 저녁밥 먹게.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가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아들과 손녀를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동호는 할아버지의 손녀 시신을 찾아 할아버지에게 확인시켜줍니다. 눈이 더 나빠져 가까운 것도 흐릿하게 보이면 좋겠다고 너는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흐릿하게 보이지 않는다. 무명천을 걷기 전에 너는 눈을 감지 않는다. 피가 비칠 때까지 입술 안쪽을 악물며 천을 걷는다. 걷은 다음에도 천천히 다시 덮으면서도 눈을 감지 않는다. 그때 쓰러진 게 정대가 아니라 지금 이 여자였다 해도 너는 달아났을 거다. 형들이었다 해도, 아버지였다 해도, 엄마였다 해도 달아났을 거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승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본 사람처럼 꿈쩍거리는 노인의 두 눈을 너는 마주본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조차도. 이 장 검은 숨. 어린 영호는 열십자로 겹겹이 포개져 있는 자신의 시신을 바라봅니다. 아, 나는 죽었구나. 군복에 철모를 쓴 그들은 2인 1조로 시신들을 트럭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를 공터로 가서 열십자로 겹겹이 포개어 쌓아 올렸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렇지 동호야, 네가 함께 있었는데. 차가운 몽둥이 같은 게 갑자기 내 옆구리를 내려치기 전까지, 내가 고꾸라지기 전까지 고막을 찢는 총소리들 속에서 피가 내 몸을 적셔가는 것을 느낄 때까지. 바로 이 어린 영혼은 동호가 그토록 찾던 정대의 영혼입니다. 고요한 낮들과 밤이 지나갑니다. 철모를 쓴 군인들은 계속해서 시신들을 쌓아놓고 사라지곤 합니다. 자신의 몸은 점점 상해가며 흉측하게 변합니다. 한 번은 군인들이 쌓아놓고 간 시신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흰 페인트를 칠해서 얼굴을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시신들은 그렇게 더해만 갑니다. 결국 그 날이 왔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늘 열십자로 궤를 맞춰 시신을 쌓아 올렸는데 이번엔 대충 쌓아 놓습니다. 석유통을 가져옵니다. 서로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썩어가는 시신들의 영혼들은 모두 파르르 떨립니다. 시신들엔 불이 붙습니다.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이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그것을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꿈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싶다. 그 이마, 그 눈꺼풀들을 밤새 건너다니며 어른거리고 싶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 나를 쐈지? 왜 나를 죽였지? 3장 7개의 뺨. 광주에서 그 일이 있고 난 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은숙은 동호와 함께 도청에서 시신을 수습했었습니다. 광주에서의 그날, 군인들이 시민군을 제압한 그날, 여자들을 도청에 남겨서 함께 죽게 하면 시민군의 명예가 다칠 수 있다는 말을 포함한 긴 설득 끝에 은숙은 도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청 밖을 나가며 은숙은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동호였습니다. 동호는 총을 장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동호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이 애는 중학생이에요. 집에 보내야 돼요. 동호는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거기서 시민군들에게 총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을 숨긴 은숙은 그날 밤 군홧발 소리와 총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귀를 틀어막지도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젓지도 않았고 신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동호를 생각했습니다. 아까 도청에서 동호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동호는 잽싸게 달아났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마치 달아나는 것만이 살 길인 것처럼 같이 가자고 하는 은숙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호는 떨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살고 싶어서 무서워서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녀는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에서의 그날 이후 몇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은숙은 경찰에게 7대의 뺨을 맞습니다. 그녀가 만난 번역자가 경찰들이 수배한 사상범이었나 봅니다. 경찰은 그 번역자, 수배범의 위치를 물으며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은숙은 괜찮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루에 한 대씩 일주일 만에 잊을 겁니다. 심하게 상한 얼굴에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잊을지 모르겠습니다. 출판물을 내기 위해서는 출판사는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열과에 가면 전두환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보안사 군복을 입은 자는 검열을 한 원고를 돌려줍니다. 펼쳐봅니다. 그들이 집도를 마친 원고를 펼쳐봅니다. 원고를 받은 그녀는 페이지가 불탔다고 느꼈습니다. 불에 탄 검은 숫덩이를 들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쪽 10페이지 정도는 절반 이상의 문장들의 먹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가량은 거의 대부분의 문장에 먹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50페이지를 넘기자 잉크에 담근 롤러로 페이지 전체를 검게 지워 넣었습니다. 낱장들을 흠뻑 적신 잉크 때문에 원고는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납니다. 수배자가 번역한 원고에서 그 이름을 빼고 미국으로 이민 간 지인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검열을 신청했더니 검열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그날의 광주를 기억합니다. 달라지지 않았고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뺨의 통증은 서서히 아물어 갔습니다. 광주의 기억도 사람들에게서 아물어져 갑니다. 하지만 7번째 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7번째 뺨을 잊을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마구 편집질을 당하긴 했지만 다행히도 연극 대본 원고를 살릴 수 있었고 그 원고는 연극이 되어
무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객석 한 곳에는 사복을 입은 경찰들도 보입니다. 편집당한 대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 삭제한 대사들이 배우의 입 밖으로 나오면 사복 경찰들이 무대 위로 달려들까? 마치 7차례 목이 뒤로 꺾이도록 그녀의 뺨을 후려쳤던 것처럼. 무대 위 배우의 입이 떨어집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이고 있을 뿐입니다. 연극은 죽음과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무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사는 소리가 되지 않은 채 배우의 입 모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객석은 잠시 술렁였지만 곧 무서운 침묵과 집중력으로 배우의 입술을 응시합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검열과 가해질로 그날을 기억조차 못하게 하는 세상, 그 세상에 대한 저항을 소리 없는 말들이 필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요. 은숙은 연극을 보며 동호를 떠올립니다. 그 어린아이는 결국 도청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은숙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동호가 죽어버려서 은숙은 그날의 상처를 잊을 수도 없고 잊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네가 방수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자, 여기까지가 이 책의 중반부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혹시나 아직 책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많은 부분을 빼고 재구성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실제로 읽어보시면 문장들이 하나하나 손톱 아래 박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날의 광주, 시민군들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동호는요? 동호는 그곳에 왜 남아 있었을까요? 엄마가, 작은 형이, 진수 형이, 은숙이 누나가 얼른 집에 들어가라 해도 그곳에 남은 이유. 살고 싶어서 눈썹을 바르르 떨면서도 남아 있었던 이유. 작은 소년의 말을 이제는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아이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훑어본 이야기 뒤의 내용에서도 동호가 나와요. 그리고 이 동호는 그날의 광주에서 죽은 자 혹은 죽지 못한 자, 결국 다시 죽은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되지 못하는 상처 혹은 흉터를 상징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책, 소년이 온다는 그날의 광주가 한 개인의 삶을 수습할 수도 없게 뭉개버린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역사와 사회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관련한 영화나 도서들을 보면 이 역사적 의미 같은 것을 꼭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책은 역사적 의미를 다루기보다는 하나하나의 나약한 개인에게 이루어진 무자비함을 묘사합니다. 국가가 시민에게 총을 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보다는 개인 단위에게 이루어진 폭력이 이후 각각의 평생의 삶을 어떻게 흐트러 놓았는가를 잔인하게 짚어내요. 그리고 묘사하는 문장들은 하나같이 무덤덤하고 탈진해버려서 더욱 가슴을 후벼팝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오열하며 읽었습니다. 방송을 위해 지금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억울해서 거친 문장들이 막 쏟아져서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저를 아프게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풀려난 두 사람이 훗날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 영혼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아니, 그거는 어떤 유리 같은 건가? 유리는 투명하고 깨지기가 쉽지. 그게 유리의 본성이지.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물건은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지. 금이 가거나 부서지면 못 쓰게 되니까, 버려야 하니까.
예전 우리는 깨지지 않는 유리를 갖고 있었지. 그게 유리인지 뭔지 확인도 안 해본 단단하고 투명한 진짜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서지면서 부서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었단 걸 보여준 거지. 진짜 유리로 만들어진 인간이었다는 걸 증명한 거야. 자,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이 상이 함의하는 바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쁩니다.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 혹은 문학을 만드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극과 기회 그리고 즐거움이 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고요. 한강 작가님의 책은 모든 책이 좋지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오늘도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문장 단위는 차갑고 간결한데 전체 문단과 글은 굉장히 뜨겁게 가슴을 후벼팝니다. 한강 작가의 다른 소설도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작가님의 의미 있는 책을 이렇게 다루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책 한 권 읽어보시길. 만약에 조금 책이 어려우시면 오늘 다룬 이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읽기에도 굉장히 쉬우면서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책이니까 네, 여러분께 한 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